최근 일본은 태풍 피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15호 태풍과 19호 태풍, 그리고 이번 21호 태풍 때문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1호 태풍이 일본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인들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박스 상자 때문에 한국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태풍과 박스 상자라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 같이 하는 채널 가치왕입니다. 이전 영상에 너무나도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 시청자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준비와 일왕 즉위식 때문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각종 재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태풍과 지진, 그리고 해일까지. 그래서 각종 재난 대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은 더 이상 재난 선진국이 아니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혹시라도 보지 못하신 시청자님들께서 계시면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바람만 불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바현은 일본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지난 9월 15호 태풍 파사이가 직격으로 맞아 약 100만에 달하는 가구 전력 공급이 끊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려 2주간 정전이 계속됐죠.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기에 2주 동안 정전이라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구지연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측면 하나와 일본 전력회사는 한국과 달리 민간회사인데요. 민간회사이며 독점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 복구에 소홀한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시겠지만 TV는 물론이고 냉장고부터 컴퓨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짜 2주간은 지바현 주민들에게 혈압이 오르는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호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19호 태풍으로 인해 86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43개의 강에서 무려 54개의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54개의 제방이 무너지다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피해 복구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1호 태풍 보알로이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NHK 방송은 현재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지바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가 잇따랐다고 밝혔는데 지바현에서만 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후쿠시마현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25개 마을에서 약 1800명에 달하는 이재명이 발생했으며 정수장이 침수되면서 4700가구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25일 12시간 동안 강수량이 최고 283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그로 인해 하천 7곳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1호 보알로이는 19호에 비하면 그리 심한 태풍은 아니었는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의외였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보알로이는 현재 동쪽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피해 복구를 언제 해줄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인들 관심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SNS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피난처 사진과 일본의 피난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확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골판지로 만들어진 침대를 보고 일본의 피난처가 맞는지 당황해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판지 침대는 일본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골판지 침대를 이용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의 피난처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본의 피난처와 비교해봐도 너무나도 좋았으니까요. 심지어 이재민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 리조트에 못지않은 공공기관 연수시설과 호텔까지 제공하자 경악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반응이 있어서 주요한 반응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쉼터는 위생 측면과 생활 환경에서 국제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쉼터 시설이 이웃나라인 한국과 필리핀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지역 국민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 제발 국민들에게 친절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언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사적 공간까지 고려된 해외 피난처와 체육관에 질비하게 골판지 침대가 늘어서 있는 일본 피난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일본 쪽은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이재민이니까 라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라고 우려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림책 부르기 아니잖아. 재해 대응 1타는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뭐야, 골판지라니. 재해 대응 2타는 빵이야? 재해 대응 3타는 화장지겠네? 일본보다 돈 없는 나라의 피난처도 일본보다 훨씬 훌륭해. 우리 국민은 노예잖아. 어떻게 일본 정부에 기대할 수 있겠어.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줘. 라고 한탄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피난처 문제는 심각해. 반복되는 재해에도 일본은 아직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주류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최근 겨우 골판지가 보급되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직접 받지 않게 되었지만 이것도 일부분에 불과해. 이탈리아 재해 직후 대피소 대응 속도를 일본은 배우고 신속하게 대응을 개선해야 해. 라고 일본 정부에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 사진은 체육관의 피난처야. 일본이라면 지금도 막잠이나 골판지가 끝이야. 그런데 왜 한국은 텐트가 있는 거야. 한국의 피난처를 보면 긴급 물자 세트 같은 박스를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 보이던데 일본에는 저런 느낌의 물건이 없는 건가? 아마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협심해서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물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 말고도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골판지는 최악이야. 피난민이 아니라 노숙자가 된 기분이야. 도대체 제 예산은 어디로 쓰는 거야. 제발 골판지 말고 한국처럼 텐트로 바꿔줘. 라는 반응뿐만 아니라 일본이 선진국이라면서 왜 피난처만큼은 후진국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판지를 옹호하는 일본 반응도 많았습니다. 왜 피난처를 굳이 한국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일본은 일본일 뿐이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해. 그것뿐만 아니라 대피소 골판지 침대도 좋네요. 여러분들에게 퍼지면 좋을 텐데요.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골판지 침대가 편하다는 반응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골판지 침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단단한 박스 상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장은 당연히 없고 가림막도 겨우 사람의 허리 높이까지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혀 사적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골판지 침대가 너무 좋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텐트를 배급하지 못하고 골판지 침대밖에 나눠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태풍 재해 시 보조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코 태풍 때 일본 정부가 얼마나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웠습니다. 시코 태풍 피해가 역대급으로 대단히 컸는데 태풍 피해에 대한 보조금은 겨우 7.1억 엔이 지급된 것으로 기사가 나와 있네요. 한국 돈으로 겨우 76억에 해당합니다. 2020년에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 비용은 처음에는 7천억 엔, 한국 돈으로 7조 5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돼서 가장 컴팩트한 대회로 알려졌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산은 폭증해서 3조 엔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조 엔이면 한국 돈으로 32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산은커녕 부정적인 부채 유산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즉위식 비용은 예전보다 30% 폭증한 160억 엔이라는 것입니다. 160억 엔은 한국 돈으로 1730억 원에 달합니다. 19호 태풍 피해 보조금의 무려 2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태풍 피해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해서 체육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쿄올림픽과 일왕 즉위식이 중요한 건가요? 일본은
거리상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대단히 먼 나라 같습니다. 이상 시청자와 같이 하는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자님들 복 많이 받으세요. 소재 업체 변경은 막말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일본 소재 업체가 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복을 걷어찬 겁니다. 머니투데이가 S그룹 반도체 엔지니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은 황급히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삼성은 내년 생산분부터 일본산을 모두 배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삼성에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일본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탈일본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이 와서 빌어도 이미 늦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부품 국산화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독재 개발에 성공했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카메라 모듈 등은 삼성 전기를 통해 조달받습니다. 문제는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중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관련 부품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특수 레진과 스마트폰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라디오 주파수 부품 등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제품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번을 기회로 폴리이미드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산 소재를 확보해 고강도 신뢰성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는 SKC 코롱 PI, 코롱 인더스트리, SKC 등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C는 최근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용 폴리이미드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소재를 외국에서 대체하고 국산화 공정에 나서자 최대 고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인 일본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벨기에 소재 업체 등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최대 10개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체할 곳을 찾자 일본이 한 달 만에 이 포토레지스트를 허가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의 불화수소를 납품하는 모리타 화학 사장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2일 이후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겠다.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모리타 야스오 모리타 화학공업 사장은 한일 사이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면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도 싱가포르 해외 공장 생산분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최첨단 극자외선용 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도 생산해 한국 기업에 납품할 것이라며 이번 수출 관리 엄격화에 따라 한국에서의 레지스트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이 일본산을 배제하고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신뢰도와 정합성 테스트를 끝내고 최근 디램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도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등이 이들 소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이 아직은 일본에 못 미쳐 완전 국산화까지 현실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해당 소재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원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납품하겠다는 대만 유럽 업체들의 제의에 삼성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 소비자를 확인해 수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간접 수입 방식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다른 국가들이라도 일본산 원료를 쓰면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해 중국 내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중국 내 한국 공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내 휴대전화 공장을 베트남, 인도로 옮기는 한편 일본 제재에 방패가 되어줄 미국의 가전 공장을 확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일본의 자유는 무모하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민간업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까지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우주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정부가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했는데 이번엔 민간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한 겁니다. 이젠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완전한 뉴 스페이스 시대가 된 거죠. 전 세계 기업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의 시대가 되면서 어디서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위성 비즈니스가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KT셋도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며 무궁화 위성 6A호를 발사했습니다. 위성 신기술이 집약된 무궁화 위성은 우주 5G 시대를 여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KT셋은 차별화된 위성 경쟁력을 앞세워 위성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위성 통신은 지상만의 서비스였는데요. KT셋은 앞으로 통신 사각지대인 해양과 비행기까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위성 산업은 5G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꾸준히 우주 산업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정지 궤도 환경 감시 위성인 천리안 2B호를 쏘아 올렸는데요. 천리안 2B호는 위성인 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대기와 해양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러시아와 미국 같은 우주 선진국들보다 6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의 우주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죠. 그렇지만 뭐든 빠른 한국답게 우리는 30년 만에 우주 선진국 반열에 다가섰습니다. 한국 우주 산업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영국 서리대와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위성 우리별 1호가 그 시작이었죠. 당시 한국은 우주 경험이 전혀 없던 우주개발 후진국이어서 위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 7년 만에 한국은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국이 됩니다. 1999년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담당한 우리별 3호를 발사했거든요. 한국이 우주산업에 뛰어든 지 30년이 된 지금은 세계 10위인 인공위성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초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를 쏘아 올렸을 정도로 우리 인공위성 기술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발사체를 개발하는 속도는 좀 더뎠습니다. 사실 위성만큼이나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사체가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위성을 만들어도 우주로 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위성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부터 로켓을 개발했지만 다른 탑재물을 우주로 올리는 발사체를 만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2002년 액체 추진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나로호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액체 추진 로켓은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고 원할 때 엔진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3번의 발사 끝에 2013년 성공적으로 발사됩니다.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은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됐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자국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국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로호는 완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닙니다. 발사체는 총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1단계 로켓 엔진을 러시아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나로호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1단계 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액체 엔진 개발을 시작했어요. 일단 30톤급 엔진을 먼저 시험삼아 연구한 뒤 중형 발사체의 1단계 및 2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75톤 추력의 액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중대형 액체 엔진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 인도, 중국 이 6개 국가만이 발사에 성공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도 중대형 액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2002년에 개발했던 0.1톤의 작은 분사기를 720개 모아서 75톤의 강한 추력을 내면서 섬세한 통제까지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냈거든요. 이렇게 1단 발사체의 핵심까지 개발해낸 한국은 2021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2단 발사체였던 나로호와는 달리 3단으로 제작됐어요. 75톤급 엔진 4개가 묶여있는 1단 로켓과 75톤급 엔진 1기로 구성된 2단 로켓, 그리고 7톤급 엔진이 장착된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게 1.5톤의 위성을 상공 600에서 800km의 지구 궤도에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km 상공에 위성을 투입했던 나로호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총 길이 47.2m, 중량 200톤에 직경 3.5m인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크기도 큽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연료도 달라졌어요. 누리호를 띄우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인 케로신은 우주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체 연료인데요. 나로호에는 개발이 쉬운 고체 연료를 사용했지만 누리호는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 액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국의 우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우주 강대국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였던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엔진을 빨리 개발했냐며 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주 산업에 진출한 지 30년 만에 빠른 속도로 우주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주 개발 기술에서 독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탐사 감시, 우주 국제협력, 우주 산업 육성 등 6개 전략에 총 6,1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정보 주도의 우주 개발에만 멈춰 있진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의 민간항공 우주기업인 일론 머스크처럼 민간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민간 기업들도 우주개발에 필요한 첨단 장비들을 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린광학은 나사와 함께 우주용 렌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우주 궤도에 올라가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강한 압력과 온도 변화를 견디면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견고하면서 정밀한 렌즈를 만드는 곳이 바로 그린광학입니다. 국내 밸브 제조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진정밀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에 사용되는 밸브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세계 각국에 가스오일 밸브와 상수도 관련 인프라를 공급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부와 민간 모두가 우주 기술에 뛰어들 만큼 우주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한국 첫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달 주변을 돌면서 달 표면을 탐사하게 되고요. 2030년에는 달 탐사선을 착륙시켜 달을 비롯한 태양계 천체들을 관찰하는 우주 탐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우주개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에 따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